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회대문화대학원의 정윤수라고 합니다.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과 함께하고 있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클래식 시대를 듣다. 그 네 번째 순서 루드비 반 베토벤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에 엄선하여 선발된 그런 많은 분들이 몇 분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몇 분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철저히 해서 제가 최소의 인원으로 지금 현장에 몇 분을 모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베토벤이라는 인물을 2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 시간에서 이제 바흐, 또 잠깐 비발디, 그리고 또 모차르트 이렇게 살펴오면서 거대한 봉우리들을 거쳐서 이제 베토벤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화면에서 이미 뭐 베토벤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아주 응시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응시를 하고 있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변천과 그의 이력을 제가 위와 아래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위에 보시면 1770년 그리고 1827년 이렇게 50여 년의 인생의 굴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두 마디 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면 8살 무렵에 쾰른에서 연주를 했다. 벌써 굉장히 연주를 잘하는 소년이었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그런 그 의지가 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편 이제 좀 복합적인 분이긴 한데요. 베토벤의 아버지가 이 시대는 아직까지도 궁정음악가가 되는 게 음악가로서는 가장 그 뭐랄까 출세라면 출세고요. 또 자기 직분에서 높은 자리에 진출하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날로 보면 저명한 음악대학의 교수가 되거나 스페셜리스트 아주 뛰어난 그런 연주가가 되는 게 우리 시대의 음악가들의 또 목표이겠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분도 요즘 많은데 이분들이 만약에 250년 전으로 다 돌아가면 궁정음악가가 되는 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정점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토벤의 할아버지가 궁정음악가였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못된 분이 자기 자식들한테 너 의사 돼야 된다. 이럴 수 있겠죠. 특히 그때는 우리는 좀 더 비교적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집안에 대대로 해오던 일을 또 대대로 하는 것이 그 외의 일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던 때였기 때문에 궁정음악가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못 됐으니까 그 자식들한테 그것을 막 이렇게 강하게 좀 투사를 했습니다. 루드비 반 베토벤이 이제 장남이었어요. 첫째 아들한테 그 큰 기대를 막 이제 투사를 했죠. 근데 다행히도 이 루드비 반 베토벤이 그 음악적 소질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조금은 심하게 음악 교육을 시켰는데 그 바로 앞선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천재, 신동 이런 신드롬이 있어서 조금 능력 있는 아이들이 여러 분야에서 사회에 일찌감치 그 두각을 나타내던 그리고 그것을 선호하던 그런 시대였었고 그것 때문에 어린 소년 모차르트와 그의 가족들이 유럽을 연주 여행을 하고 일정하게는 뭐 수익도 벌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베토벤의 아버지도 장남을 데리고 연주회를 좀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7살 소년 베토벤의 연주를 들으러 오시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사실은 8살이었다고 합니다. 한 살이라도 좀 어려야 이게 신동으로서의 그 흥행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정도 실력은 있었다. 소년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했다. 그런데 정규 교육 과정은 배우질 않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실력이 있든 없든 또 소양이 있든 없든 또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이라는
모든 구조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만 그때는 일종의 선택이었거든요. 안 가도 크게 무방한, 그러니까 못 갔다라기보다는 안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 연주가로서의 10대 시절을 쭉 이렇게 소질을 키우고 또 부분적으로 활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1789년에 보면 자기가 태어난 도시, 독일의 본이라는 도시에서 청강을 하러 갑니다. 그거는 내가 정규교육도 못 받고 대학도 못 다녔는데 청강이라도 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때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정규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직 다 탑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도 크게 무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간 거예요. 일부러 왜 갔느냐? 괴테 사상을 좀 배워보려고. 여기서 베토벤의 좀 다른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학력이 미달해서 그거를 보상하려고 대학에 가본 게 아니라 괴테 사상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괴테나 실러가 그 시대에 뭐 본 대학에 와서 뭘 한 건 아니지만 바로 그런 계몽주의와 좀 더 혁신적인 사상 또 새로운 시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사상을 좀 가서 청강을 해서라도 좀 배워야 되겠다. 여기서 베토벤의 음악가적인 면모만이 아니라 예술가적인 또는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베토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이라는 도시는 지금의 독일의 지도를 보면 독일의 서부의 남쪽입니다. 남서쪽에. 주변의 큰 도시로는 쾰른이 있고 미넨이 있고 한데 쾰른과 미넨 그거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라인강이 흐릅니다. 라인강을 넘어가면 프랑스입니다. 뭐 프랑스와 독일은 수백 년에 걸쳐서 라인강을 둘러싸고 계속 영토 전쟁을 해왔는데 크게 보면 라인강 아래쪽이 프랑스, 라인강 북쪽이 이제 독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무렵 즉 18세기 중후반에는 프랑스에서 계몽주의 사상이 굉장히 활기를 띄웠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왕정에서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때로는 중요한 정치적 시점에서는 잡아가거나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들, 뭐 문필가들, 언론인들,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여의치 않으면 몸을 좀 피하는 거죠. 스위스로도 가고 독일로 라인강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넘어가면 본이라는 도시가 있죠. 여기는 본 대학이라고 수백 년 된 유서 깊은 대학 도시인데 여기에 가서 시간 강사도 하고 뭐 글도 쓰고 좀 이렇게 몸을 피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청년 베토벤이 본에서 성장하고 본 대학에 청강했다는 것은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흡수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났고요. 프랑스 혁명기에 이미 음악 발표를 몇 차례 했고 또 교향곡의 1, 2번 정도는 작곡을 했었던 이 베토벤은 비엔나라는 음악의 수도이자 정치의 수도, 제국의 수도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거기서 유럽 전체의 음악 문화와 유럽 전체의 사상들을 마치 뭐 허기가 든 그런 사람처럼 막 흡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이든이라는 그 당대에는 최고의 음악가를 만나게 됐어요. 서로 기억이 좀 다릅니다. 베토벤이 나중에 뛰어난 음악가가 됐을 때 하이든은 베토벤은 내가 다 가르쳤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 뭐 쇼트트랙이나 이런 데서 막 누가 금메달 따고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도 찾아뵙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그 친구가 복도에서 막 잘 돌고 그래서 너 쇼트트랙 해볼래? 해가지고 지금 됐다. 내가 키웠다. 훈훈한 얘기죠. 훈훈한 얘기. 하이드는 베토벤보다는 한 세대 윗사람이고 베토벤이 죽은 다음에도 조금 더 살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생애를 살았고 교향곡을 100여 곡 이상 작곡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소간 뭐 구시대적 인물이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쾌쾌 묵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궁정음악가로서의 아주 성실하고 견실했던 사람이었는데 모차르트나 베토벤처럼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교향곡으로서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소나타 양식의 어떤 전범을 만든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에스트라하치 가문에 속해서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충직하게 생활하면서 나중에 60대가 넘어선가 70살이 되어선가 그때쯤에서야 비교적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가문의 평생을 봉직했던 것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긴 했는데 너무 인생의 후반기에 그랬었고요. 그래서 베토벤은 좀 싸늘한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청년기 때 한창 전성기를 달리곤 하이든에게 배우긴 했습니다만 하이든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거는 귀족들한테 인사드리는 법, 옷을 입는 법. 근데 이런 거 말고는 잘 안 배웠다, 못 배웠다. 이렇게 어떤 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기는 해도 하이든이 80살 된 것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가 비엔나에서 크게 열렸을 때 베토벤이 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로서 정중하게 80살에 아주 건강한 그런 하이든을 축하하는 그런 거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 관계가 있는 것이죠. 베토벤 생애에서 조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20대 중후반에 난청,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증세가 아주 심해졌어요. 그리고 평생 귀가 안 들리는 상태. 근데 완전히 완벽한 청각 장애 때문에 모든 소리를 못 듣는 것,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누가 뭐라고 하는데 저게 뭔 소리인지 아주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얘기를 못 듣다 보니까 남이 나를 수군거리는 듯한.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종의 사교적인 행위를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각 장애만을 가지고 베토벤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겼으니 뭐 불굴의 의지의 인간이다. 이런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 이겨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더욱이 음악가인데. 그렇지만 이것만 보고 마치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뭐 이렇게 베토벤을 보는 것은 조금 너무 개인적인 경우다. 이 사람의 정치 사상, 이 사람의 미학적 실천, 이 사람의 스스로를 존엄한 존재로 끝없이 여기고자 했던 근대적 예술가로서의 초상, 이런 것이 우리는 더 중요하고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1802년에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유서를 쓰긴 했습니다만 그걸 이겨내고 이후로 음악 활동을 계속 한 것은 베토벤에게도 행운이고 우리한테도 너무나 큰 축복이죠. 만약 저때 베토벤이 좀 안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분도 인생의 결실을 다 못 본 것이 될 테고 우리로서는 뭐 그 뒤에 나오는 그 작품들을 들어볼 수가 없었을 테니까. 자, 그런 후에 오랜 그 작품 활동과 일종의 어떤 그 개인적인 고통의 시간들을 거친 끝에 1827년 3월 26일 날 고전에 한 일주일 정도 먼데 여행, 아마 그냥 놀러 다니는 여행이 아니고 공무로 먼 도시를 갔다가 돌아오다가 폭우를 좀 만났고 그리 안전하지 않은 숙박시설 같은 데서 하루 이틀 자고 또 집으로 돌아왔다가 고열에 시달리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이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그 아래쪽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로 보면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났고 그로부터 몇 해 후에 루이 16세가 처형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처형되는 공개 처형이 됐죠. 그리고 나폴레옹이 등장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새로운 공화주의를 유럽 전역에 전파한 그런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그 전파의 방법이 전쟁이었다라는 점에서 또 다른 또 명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1814년에
빈 회의라는 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반도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포츠담 회담 이런 게 있기도 하죠. 그리고 뭐 요즘 좀 중단됐습니다만 북한의 핵 등등과 관련해서 육자 회담 이런 것이 수년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바로 1814년의 빈 회담이라는 것은 나폴레옹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면서 나폴레옹 이후 시대의 유럽의 정치 질서를 확정짓는 게 바로 1814년 빈 회의였고, 그로써 1815년에 신성동맹이라는 게 이제 유럽에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를 더욱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베토벤의 청년기는 프랑스 혁명의 시대였다. 10여 년 동안. 그 다음에 베토벤의 3, 40대는 바로 나폴레옹의 시대였다. 나폴레옹과 함께. 그리고 베토벤의 후반기 생애는 빈 체제, 즉 나폴레옹 때문에 몰락했던 왕정이 다시 복귀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일시적으로 거꾸로 가던 시대였다. 이것이 베토벤의 후반기다. 이거를 기계적으로 베토벤의 음악에 다 대입해서는 곤란하겠지만 대체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베토벤의 음악이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베토벤이 유서를 쓰던 장소입니다. 저 안쪽에 가면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계단 올라가면 작은 방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유서를 썼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무슨 도구가 있는데 이게 베토벤이 사용하던 주방 도구가 아니고 보청기입니다. 보청기. 저 때는 보청기 기술이 뭐 저 정도만 해도 아주 좋은 시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여기다 말을 해야 듣는 정도였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보청기 광고 같은 걸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청기 광고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물론 잘 들린다가 첫 번째겠죠. 그 다음은 뭡니까?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안 보인다. 귀 속에 넣었다. 피부 색깔하고 비슷하게 해서 귀 깊숙하게 넣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안 보인다라는 게 또 보청기 광고의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그러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또 노인분들이 보청기 하기를 꺼려 하시는 거는, 이 보청기가 이렇게 남한테 보이는 게 매우 어색하고 싫은 거죠. 베토벤 시절은 더하겠죠. 더욱이 음악가가. 그러니까 청각 장애를 넘어서서 사회적 고립 같은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상이 유서의 내용인데요. 이 유서의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읽기는 그렇고 중요한 대목만 제가 빨간 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 줄 보니까 6년 동안이나 절망적인 병에 걸린 데다가 좀 돌팔이 의사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됐다. 이게 반드시 청각 장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병도 좀 20대 중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토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장남으로 태어나서 아주 쾌활한 천성으로 사교도 좋아하면서 이렇게 컸는데 이런 병 때문에 내가 고독을 강요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토벤 하면 떠오르는 그 초상화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과묵하고 막 신경질적이고 말도 안 하고 이게 아니고요. 원래 천성이 아주 쾌활하고 당구도 잘 치고요. 프랑스의 그 펜싱 같은 것도 잘 익히고 특히 사교를 좋아했다. 자, 여기서 사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간 줄 네 번째 보실까요? 내가 세련된 교제나 사상의 교환 같은 거를 좋아했는데 그걸 못하게 됐다. 자, 이걸 다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사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교라는 말이 약간은 좀 어색한 또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야, 요즘 친구들하고 사교 잘하니?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뭔가 사교는 또 옛날에 사교춤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데 모여서 춤추는 거 이런 식으로 또 오해가 됩니다. 사교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일단 뜻하는 건데 200여 년 전에 유럽 사회에서 사교라는 것은 그 분야의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어울리는 그 사회적 네트워킹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사교를 그렇게 중요시 안 할 수도 있어요. 우선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 드린다면 대학을 다니거나 나와서 뭐 토익이나 아니면 자격증이나 그리고 뭐 연수, 뭐 인턴십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지원을 하게 되죠. 이게 오늘날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입니다. 대학 나오고 자격증 취득하고 인턴 과정 거치고 200여 년 전에는 그러한 제도나 그러한 관습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학은 옵션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 사회적 진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에 유력한 사교 집단에 이제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근세기를 다룬 영화들 보면 어떤 청년이 귀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네는 이번에 나폴레옹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럼 이 청년이 뭐 막 자기 의견을 피력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이분은 시골 어디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인데 시를 쓰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이 유력한 사람들이 쭉 앉아있다가 한 수 한번 읽어보게. 그러면 뭐 꺼내가지고 쫙 읽잖아요. 그럼 이 청년이 마음에 들면은 그 유력한 집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청년을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후원하겠다. 우리 집에서 생활하고 또 1년 동안 잘 써가지고 책을 하나 출간해보게. 라는 게 사교라는 겁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거예요. 친구 맺기라든지 뭐 유력한 사람하고 뭐 명함 주고받고 알고 지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기본적인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못하게 되었다. 자기와 뜻이 맞는 예술가들, 또 자기를 후원해 줄 수 있는 귀족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과 못 만나게 됐다. 그 다음에 사상의 교환, 빨간 줄에 되어 있죠. 이 사상의 교환도 자, 우리 오늘날에는 수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읽어야 될 책을 전달받기도 하고요. 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책 프로그램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도 요즘 꼭 읽어야 될 책들 이렇게 알아보게 돼요. 200여 년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어떤 그룹, 그러한 사교의 어떤 공간에서 사상의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아주 독특한 생각을 듣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베토벤이라는 사람의 어떤 의식, 베토벤이 생각하는 그 시대에 대한 자신의 의견 이런 것을 피력하고 주고받고 이런 것을 못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를 못하게 되면 20대의 베토벤 혹은 20대의 유럽 지식인이나 예술가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두 개를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그냥 귀가 안 들리는 것. 그 귀가 안 들리는 것 자체가 힘든 거지만 그로 인하여 사회적 교제, 사상적 교환 이런 걸 내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유서의 내용을 보면 베토벤에게는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베토벤이 뭐 아주 대단해서 주치의라기보다는 자주 가는 병원의 의사가 있는 거죠. 그분이 이제 슈미트 박사가 있는데 자, 하일리게 슈타트에서 베토벤은 결심합니다. 내가 여기서 세상과 작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좀 억울해요. 좀 억울하겠죠. 억울하니까 동생이 칼, 둘째가 칼이고 셋째가 요한인데 거기 써놨죠. 칼과 요한에게 내가 죽고 나면 나에 대한 모든 병력 기록과 또 나의 시신을 슈미트 박사님께 보여드려라. 그래서 슈미트 박사님이 좀 더 정밀하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작별할 수밖에 없는지
너희들이 좀 이렇게 해명해 달라고.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베토벤이 이 귀가 안 들리는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장기와 뇌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수록 더 극심해졌지만 이미 26살, 7살, 8살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료 기술로는 이게 치료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개복 수술을 하거나 2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수술인데 200여 년 전에는 배를 갈라서 수술하고 다시 이렇게 원상으로 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 뇌를 연다는 건 아예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오늘날에도 위험한데요. 그런데 계속 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 내가 여기서 세상과 작별하면 그 다음엔 열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엔 수술은 아니죠 이제. 그 다음엔 이제 좀 끔찍한 표현입니다만 시신을 해부할 수가 있잖아요. 해부하라는 얘기입니다. 해부해서 이 젊은 친구가 뇌에 큰 종양이 있었다. 혹은 장기에 큰 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제발 좀 슈미트 박사님께 이렇게 해보라라는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작별하면서 오로지 예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겼으나 그 예술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죽어가는 나에게 환희가 내려지길 하면서 작별의 마지막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대 후반의 베토벤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떠났어요. 베토벤이 세상을 떠나던 날 오스트리아에 어떤 소년 음악가가 나중에 음악가가 되는데 페르디난트라는 소년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베토벤의 집에 임종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소년 페르디난트를 데리고 간 거죠. 가서 베토벤 선생이 오늘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인사를 드리자.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뭐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연락해라.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가위를 가져와라. 우리나라 장례 풍습과 달리 유럽의 장례 풍습에서는 이렇게 데드 마스크를 뜬다든지 그 다음에 고인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관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이 머리카락을 보관해서 돌아가신 분을 늘 기억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 페르디난트가 가위를 가져왔고 아버지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밀폐 용기에 넣었습니다. 보관해라.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막 했는데 이거 머리카락을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유족이 없고 물론 형제들은 있지만. 그래서 이 소년이 이걸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여 년이 흐르게 됩니다. 물론 소년은 이제 나이 들어서 이것을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잘 보관해라. 베토벤 선생님의 머리카락이다. 자식들이 이어받다가 2차 대전이 났습니다. 이 가문들은 다 유태인이었고 도망을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도망치던 중에 독일군 장교에게 네덜란드인가에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수용소로 가게 된 신세가 됐죠. 그러자 품에서 귀한 걸 꺼내면서 이걸 드릴 테니까 오늘 좀 풀어다오. 독일군 장교가 그게 뭐냐? 베토벤의 머리카락이다. 그래? 그리고 목숨과 바꾸게 됐습니다. 이 독일군 장교가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보관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수십 년이 흘렀죠.
20여 년 전에 미국에 베토벤 애호가 그룹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과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연주자도 있고 일반 주민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늘 모여서 베토벤 음악 듣고 베토벤 기록 연구하고 막 그랬어요. 그 중에 어느 과학자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베토벤의 머리카락만 있으면 이 근처 그 엄청난 핵물리학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입자 가속기라고 있는데 전 지구에 몇 군데 없어요. 그 입자 가속기에 그걸 넣어가지고 이게 해볼 텐데 야 이거 참 아쉽다 라고 하던 차에 영국 소더비 경매장에 베토벤의 머리카락이 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로 그냥 입찰, 예를 들어 뭐 그 경매 가격이 1,000만 원이면 1억 그래가지고 남들이 걸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가져가서 그 거대한 미국의 핵물리학 입자 가속기에 돌려보게 됩니다. 방사능 실험으로. 거기서 베토벤의 머리카락에서 치명적인 그런 물질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치명적인 물질은 바로 납이었습니다. 납. 베토벤은 너무 이른 나이에 납 중독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 납 중독에 왜 걸렸느냐?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오스트리아의 수도관이 납관이었는데 그것이 노후됐다. 베토벤이 그 당시 풍습대로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온천을 자주 갔는데 온천의 수질이 별로 안 좋아서 납이 깔려있는 수질이었다. 베토벤이 마시던 와인이 뭐 유럽에서 와인이 그 우리 음료수 마시듯이 마시는 거니까 그렇게 양질의 와인이 아니라 납이 침전되어 있는 그런 등등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납 중독에 걸리는 건 아닌데 베토벤은 걸렸다. 그리고 납 중독은 초기, 중기, 후기가 있는데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모든 납 중독에서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청각장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그 자체가 고통스러웠던 거지만 기본적으로 납 중독으로 베토벤의 몸이 좀 피폐해져 가는 기나긴 과정 동안 그래서 중기 후기로 가면 신경불안, 끊임없는 신경증 그리고 후기로 가면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뭐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어지기도 하고 안 그런 사람도 초기에서 멈추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베토벤의 진짜 고통은 본인도 몰랐던 거죠. 납중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였던 것이고 내 몸이 왜 이러지 하면서 싸구려 와인 마시고 내 몸이 왜 이러지 하면서 싸구려 온천을 하면서 그것이 더욱더 심화됐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귀가 안 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정말 음악가로서는 더 없는 치명적인 고통이었습니다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납중독을 평생에 걸쳐서 진행됐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베토벤의 장례식입니다. 자, 이제까지 얘기만으로 보면 베토벤은 말이죠. 엄한 아버지 밑에서 혹독하게 컸고요. 또 귀가 안 들리고 또 신체가 아주 피폐해지고 그렇게 산 것 같고 뭐 맞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뭐 연애에 자주 실패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주변 관계도 좀 별로 좋지 않았고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저나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예. 여러분들은 모든 연애를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랑은 아프게 헤어지기도 하고요. 또 좋아하는 사람과 맺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토벤도 그런 사람이다. 그런 정도로 합시다. 왜냐하면 뭐 실패해가지고 음악 만든 것처럼 너무 이 음악의 어떤 이 베토벤의 그런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투사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베토벤이나 우리나 또 여기 계신 분이나 아프기도 하고요. 또 살아오면서 모든 걸 다 성공하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토벤도 그런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베토벤이 뭐 가난에 굶주려서 막 그런 경우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비엔나에서 음악가로서 인정받은 이후에는 그 씀씀이가 좀 계획이 없거나 뭐 이럴 때 이거 써야 되는데 딴 데 쓰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카드 값은 말려오는데 새로 자전거 사고 막 그러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자전거 타야 된다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베토벤도. 아니 오히려 베토벤의 사회적 위상, 또 베토벤의 중후반기의 경제적 위치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토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의 사회적 위치는 있었다. 어떤 계산에 의하면 조문객이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2만 명 오기 어렵습니다. 유럽의 최고의 음악가가 그런 존재였었기 때문에 왕들도 함부로 못하는, 제가 후반부에서 오늘 강의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베토벤은 검열을 받긴 받았지만 베토벤을 검열했다간 너무 큰일 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검열할 뿐 베토벤의 음악은 다 그냥 통과시켜주는 그런 정도의 위치였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의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새로 생겼는데 그 유럽 주재 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사가 베토벤 장례식에 조문을 와야 되는 그런 정도의 위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베토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우리가 겪는 사회적 상실, 우리가 겪는 신체적인 고통, 이건 좀 아니겠네요. 베토벤은 좀 심하게 아팠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상처,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상실, 그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불멸의 연인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면 베토벤과 베토벤 동생이 있는데, 동생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개수 씨가 되는데 사이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베토벤에게 조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 아들이죠. 근데 베토벤이 계속 입양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호적에. 그러다 법에서 계속 이제 지게 됐는데, 그걸 이제 조금 확대 해석한 해석이나 그에 기반한 영화로 보면 바로 개수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이런 그 가설이 있는 거죠. 그건 뭐 확인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집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안 문제가. 여러분들 중에 집안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집안 문제 때문에 어떤 작품이 나왔다, 그렇게만 보시긴 어렵고요.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다. 뭐 사랑에 실패해서 뭐가 나왔다, 집안에 갈등이 있어서 뭐가 나왔다,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우리 소설가 중에 누구 없을까요? 뭐 신경숙 소설가, 또는 뭐 박민규 소설가, 이런 분들이 신작을 냈다고 쳐봅시다. 신작을. 그리고 맨 앞에다가 어머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썼다고 쳐봐요. 그리고 소설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요거만 보고 이거 효도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신경숙 작가, 박민규 작가, 장강명 작가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쓴 것이고, 이 쓰는 과정에 어머님이 뭐 세상을 떠나셨거나 또 아이가 컸거나 해서 뭐 가족에게 바친다, 부인에게 바친다, 이렇게 앞에다 그거 쓰는 거죠. 그건 그거고 작품은 작품으로 우리가 읽는 거지, 그걸 뭐 효도 소설이나 가족 소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데, 왜 서양 클래식에서 차이콥스키든 슈베르트든 특히 베토벤이든 이 곡은 어떤 여인과에게 바쳤는데 뭐 어떻게 됐다, 그걸로 그 음악을 막 그렇게 듣는 거예요. 작품이 오해가 생겨요. 그렇게 우리가 들어도 뭐 무방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그래도 더욱 빛나는, 뭐 우리는 뭐 이 세상과 작별하고 나면 우리 가족이나 친구만 기억해 줄 정도지만 베토벤은 우리가 기억할 정도의 존재니까 베토벤 너무 불쌍해 여기지 마시고요. 자, 이 장례식장 사진을 좀 더 줌인을 해보면
여러 사람이 이제 운구를 하고 있습니다. 운구를. 베토벤 시대의 젊은 예술가들, 일종의 예술인장, 일종의 사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대 젊은 예술가들이 다 지금 베토벤의 시신을 함께 운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당대 대표적인 시인 그릴 파르치오, 그리고 대표적인 청년 예술가로 베토벤이 182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듬해에 바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슈베르트도 지금 베토벤의 관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토벤의 머리카락이라는 다큐멘터리, 또 베토벤의 머리카락이라는 책도 국내에 출간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베토벤 실제 머리카락입니다. 저것이 이제 베토벤의 평생 무엇 때문에 괴로웠는가를 밝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미국의 그 베토벤 애호가 동호회가 그렇게까지 막 베토벤의 생애를 추적하고 하는 데서 오늘날 베토벤의 위상을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이고 책으로도 출간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베토벤의 머리카락을 저 오른쪽에 있는 거대한 입자 가속기에 돌려서 베토벤의 평생의 괴롭힘과 평생의 사인이 바로 납중독이었다라는 것을 밝혀내는 그런 다큐멘터리,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정도로 우리가 베토벤을 존중하지만 베토벤의 예술을 너무 그의 고통스러웠던 삶과 직결하지는 말자. 연관은 있지만요. 자, 첫 번째 베토벤으로 들어가는 키워드는 고전과 낭만입니다. 고전과 낭만. 베토벤의 생애 자체가 좁게는 베토벤의 생애의 초반기가 고전주의 교향곡의 완성이면서 후반기가 낭만주의 피아노를 열어가는 그런 시기도 합니다. 베토벤 생애 자체가. 그 다음에 더 베토벤의 생애를, 그러니까 18세기 말 19세기 초 요 시기를 딱 놓고 보면 그 앞뒤로 고전주의라는 예술 사조가 완성되고 이것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낭만주의가 18세기 중엽까지 쫙 퍼지는 100여 년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의 생애 3, 40년, 예술적 생애 3, 40년이 특히 바로 그 결정적인 시기이지만 더 넓게는 저 계몽주의 시대 때부터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 동안 고전주의가 발전하여 완성되고 여기서 활동한 예술가들이 낭만주의를 펼쳐나간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법칙과 질서를 확립했던 시기다. 낭만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법칙과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개인 예술가의 자유로운 표현 능력이 확장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으로 이 수업이 끝난다면 올해 이렇게 어렵게 모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무엇보다 낭만주의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낭만주의는 비가 오는 날 덕수궁 돌담길에 누가 이렇게 서 있으면 참 낭만적이다, 이런 말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궁상맞은 거기도 한데 어쨌든 낭만적이다. 아니면 회색빛으로 거리가 착차하던 날 카페 같은 데 혼자 이렇게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실 때 참 낭만적이야. 낭만적. 그러나 이 18, 19세기의 예술과 18, 19세기의 정치적 격동을 낭만주의라고 묘사할 때는 이러한 어떤 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훨씬 더 복합적인 그런 사유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 어원들이 만들어져서 로맨티시즘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됐고, 이 로맨티시즘을 19세기 말 일본에서 번역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학술 용어가 다 19세기 말 일본이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 물리학, 화학, 기하학 이런 말들 다 일본이 만든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유럽의 서구 문명을 일본화하는 과정에서 한자 문화권에서 다 그렇게 만든 거죠. 가령 그 만드는 과정에서 변화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19세기 말 일본 사람들은 현고학 이런 식으로 처음에 표현을 했었습니다. 옛 것을 밝혀서 탐미하는
연구하는 학문이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니까 일본의 학자들이 더욱더 뜻을 밝혀서 철학, 사물의 원리, 세상의 기본을 밝히는 학문, 철학 이런 식으로 철학이란 단어를 만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쓰게 돼 있는 거죠. 물리학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단어로서 로맨티시즘을 낭만주의라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뭐 평범하게 쓰다 보니까 야, 그거 참 낭만적이야 라고 이게 좋게 말할 때도 있고요. 너 아직도 낭만적이구나. 그냥 나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현실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비현실적이다. 현실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어떤 조건에서 당신은 정말 낭만적입니다. 그럼 좀 좋게 들립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야, 너 그렇게 낭만적으로 살아서 어떡하니? 넌 아직도 철부지구나, 낭만적이구나.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함부로 보증을 서줬다 이런 거죠.